섹션 5 수익과 비용. 이번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익과 비용의 인식. 자, 인식 시점에 회계 처리합니다. 첫 번째, 수익의 인식.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 가능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그래서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한 시점에서 여러분이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수익은 수익의 가득 과정 동안 점진적이고 계속적으로 창출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득 과정 동안 창출되면 수익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수익은 경제적 효益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그 금액을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이 있으면 그럴 때 자산이 증가되죠. 그래서 현금 등 이렇게 생겨요. 상품 제품을 팔고 현금 등을 받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산이 증가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증가되면 이렇게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 거죠. 그러면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말이고, 또 매출을 하고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 있는데 그 외상 매입금 없애기로 했다. 그런다면 이게 부채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인식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수익의 측정. 측정은 이제 그 수익의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금액. 첫 번째,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때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 금액으로 이제 인식해서 쓴다는 말이죠. 그리고 매출 애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이제 빼는 거예요.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은 뺍니다. 그래서 상품 제품을 팔고 우리 물건의 이상으로 인해서 반품 또는 깎아준 게 있으면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약정에 따라서 할인해 준 거 있으면 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매출액을 구할 때 전체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을 빼는 거죠. 빼서 손익계산서에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 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서 유입되는 경우 그 공정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을 명목금액이라고 그래요. 명목금액. 합계액보다 작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장기간을 거쳐서 유입되면 이때 공정가치는 명목금액의 현재 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액은 현금 회수기간에 걸쳐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여기에 따른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상품 제품을 매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금은 장기에 걸쳐서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장기 외상 매출금 이렇게 써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그게 만약에 2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20만 원은 이게 만약에 장기가 5년이다. 그럼 5년에 걸쳐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럼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20만 원은 아닌 거죠. 그럼 이 매출은 현재 시점에서 따져야 되니까 현 시점에서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그 금액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가치의 금액으로.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18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수익으로 측정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작을 수 있잖아요. 작을 수 있으면 그 차액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그래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2만 원. 그런 다음에 이 대금을 계속 받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금을 회수했을 때 장기 외상 매출고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 회수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받은 돈을 쓰겠죠. 현금 등. 그러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회수를 5년을 걸쳐서 회수한다 그러면 5년을 걸쳐서 이를 갖다가 없애가야 돼요. 이게 가치의 차이로 발생된 거니까, 시간의 가치로. 그래서 현재 가치 계산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할인 차금 이렇게 쓰고, 그
2만 원 중에서 만약에 없애야 될 게 5천 원이다. 만약 그래 보겠습니다. 그럼 그 5천 원은 이자 수익 이렇게 처리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금액을 측정해서 쓰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 발생 거래로 보지 아니하며 상이한 서로 다른 재화,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 발생 거래로 본다. 그래서 이게 유형자산 공부할 때 했던 거예요.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 있었죠. 이거는 수익 거래로 봐요. 그 차액은 서로 다른 거. 근데 같은 동종 자산 간의 교환도 있었잖아요. 이거 같은 업종에서 쓰던 물건들을 서로 교환했다. 그러면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제한의 영역을 교환한 거예요. 이럴 때는 수익 발생 거래로 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자산을 교환했을 때는 서로 다른 거니까 그 가치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수익 발생 거래로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종자산 간의 교환 시에 취득원가는 수익 발생 거래로 보지 않기 위해서 당사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장부금액으로 처리하면 우리가 1,000원짜리를 주고 취득한 것도 1,000원 적으라는 말이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고, 얘는 서로 그 가치 차이가 있으니까 얘는 그 취득원가를 쓰실 때, 취득원가 쓸 때 그때 했죠. 당사가 제공한, 그래서 당사가 제공한 우리 회사의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얘는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화의 판매입니다. 자, 수익이 인식될 때는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시에 인식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재화의 판매부터 보겠습니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모두 충족될 때, 첫 번째,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이용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유의적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이런 뜻이겠죠. 중요한 이용과 보상이 팔았다면 모두 다 구매자한테 이전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팔았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내 것이 아니니까. 할 수 없으면 인식하라는 말이고, 세 번째, 그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돈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판 걸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역의 제공을 보겠습니다. 용역은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실효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용역은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다음의 요건이 만족되면. 첫 번째,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에 비슷하죠. 예, 재화의 판매하고. 세 번째는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하니까 진행률을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해야 될 원가를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용역을 인식하라는 말이죠. 용역을 수익으로. 자,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의 그 인식에서 수익 쪽을 다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용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비용의 인식 및 측정. 한 번에 그냥 비용을 보는 겁니다.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예를 들어서 통신비를 지급했다고 해봅니다. 그러면 현금 등 이렇게 나갈 수 있고, 나중에 주기로 하면 미지급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또는 뭐 미지급 비용, 그런 것들 보면 자산의 감소나 부채가 증가하잖아요. 자, 그럴 때 비용을 인식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자, 그러한 비용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일시적이나 우연적인 거래로 발생한 손실로 분류된다.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이제 발생한 것들과 영업 외 활동에서 발생된 걸로 분류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비용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손익계산서 작성하다 보면 영업비용하고 영업의 비용이 있는 거죠. 자, 그걸 종류 네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첫 번째, 수익비용 대응주에 따른 비용입니다. 즉, 수익이 있을 때 곧바로 비용을 대응하는 거예요. 수익과 관련 비용은 대응하여 인식한다. 즉,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과 관련된 비용은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을 하면 그 물건 판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출 원가가 여기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할 때 직접 대응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를. 두 번째, 발생기간의 비용 처리. 대표적인 게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 이건 직접 대응하는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상품을 팔았다. 500만 원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 상품의 매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매출 원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데 상품을 500만 원에 팔았는데 그 500만 원 팔기 위해서 광고를 했다든가 그 광고비, 그다음에 통신 사용했다든가 통신비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죠. 급여도 주고 그런 것들은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들입니다. 하지만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쓴 건 맞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회계기간을 거쳐서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비용이 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에 따라서 계산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니까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죠. 그런 게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판관비 중에 감가상각비가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비용 중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배분 절차에 따라서 배분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 소멸시 비용인식.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되거나 갑자기 감소 소멸된다는 거는 손상을 받은 거, 손상차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의 수반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비용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면 뭐 해야 돼요?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퇴직급여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퇴직급여 처리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부채를 인식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이러한 것들 이렇게 그냥 비용만 나가는 거 있거든요. 경제적 회계 수반 없이 이렇게 비용만 나가는 경우 1년 이상 근속하면 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부채를 수반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비용을 인식한다 뭐 이런 거죠. 결국에 비용을 인식하는 것들은 잘 보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직접 대응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접 대응하는 걸로 구분해서 또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익과 비용의 인식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했고요. 자, 구체적으로 거래별, 유형별 수익의 인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 수수료는 설치하는데 발생된 수수료겠죠. 재화가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판매될 때 딱 설치를 하는 경우 그럴 때는 판매하는 시점에서 인식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한다. 유형별로 지금 보는 거예요. 설치 수수료 이렇게 하고 한번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소프트웨어를 판매 시 판매 후 지원 및 제품 개선, 용료까지 포함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처럼 제품의 판매 가격에 판매 후 제공할 용료에 대한 식별 가능한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뭐 A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금액을 이연하여 용역 수행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연이란 건 넘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AS가 진행되는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 매체 수수료는 광고 또는 상업 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하고, 전달될 때 광고 매체 수수료, 그다음에 광고 제작 수수료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진행하면서 계속 돈을 갖다가 받으면 거기 진행에 맞춰서 그 금액을 계산한다는 거고요. 받지 않았다 해도 진행에 따라서 그 해에 광고가 진행됐다면 진행한 거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번째, 보험 대리 수수료는 보험 대리인이 추가로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험 대리인은 대리인이 받았거나 받을 수수료를 해당 보험의 효과적인 개시일 또는 갱신일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술 공연, 축하연, 기타 특별 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서 인식한다.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서 인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강료 수익은 강의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우리가 유형별로 공부를 하는 거는 그 인식이 처음에 두리뭉실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회계 기준에서. 7번, 주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주문 개발한대요. 계속 개발해 가면서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8번째, 건설 계약의 경우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이행하는 경우 수행 의무 완료까지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건설 진행에 맞춰서 수익을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로열티 수익은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금 수익은 이거는 발생 기준.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인식한다. 그래서 이거는 좀 회계 처리해봤죠. 배당금 회계 처리가 우리가 그 권리와 금액이 확정될 때 했어요. 배당금 수익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번에 계정 과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의 계정.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앞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거하고 그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론의 보기로 등장할 수 있고요. 지금 할 2번 수익과 비용의 계정은 이론 시험 및 실무 시험에 동시에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계정 과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두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상품 팔면 상품 매출, 제품 팔면 제품 매출입니다. 수익의 종류 중에서 영업수익에 해당됩니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품, 제품 등의 순매출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및 내누리, 매출 할인이 있다면 이렇게 차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실 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매출 환입 및 내누리는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쓰는 거고, 매출 할인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쓰는 겁니다. 매출 환입부터 보시면 판매한 상품, 제품이 반품됐을 때 그 반품 처리된 금액을 매출 환입이라고 하고요. 매출 애누리란 판매한 상품, 제품에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결제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매출 애누리라고 합니다. 매출 할인은 외상으로 팔고요. 약정서 쓴 다음에 그 약정에 따라서 우리가 20일 내에 갚으면 1% 할인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할인해 줬다면 그럴 때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은 총 매출액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빼서 순매출액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수익의 측정에서 학습했던 거죠. 매출 애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라고. 그래서 계정 과목 이거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상품, 제품 매출과 관계돼서 직접으로 대응되는 비용이 영업비용인데 그 영업비용의 이름이 상품 매출원가와 제품 매출원가입니다. 얘는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도 있어요. 그게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이 두 개가 영업비용입니다. 영업수익을 내기 위해서 쓴 게 영업비용이죠. 영업수익을 내기 위해서 쓴 거 영업비용. 그래서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영업수익 먼저 쓰고 그 밑에 영업비용을 쓰게 되는데 이 영업비용이 첫 번째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영업비용이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영업비용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영업비용에는 만약에 상품을 1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얼마짜리? 50만 원짜리. 그러면 이게 매출원가가 되겠죠. 이 매출원가가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두 개의 계정이 있고요. 이 매출원가 계산을 손익계산서에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계산식은 기초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 제조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단기 매입이라고 그러면 그 매입액은 보고서에 표시할 때 순매입으로 표시하는데 전체 총 매입액에서 매입 시에 발생되는 운임 등의 재비용을 더하고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빼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 상품만 필요한 건 아니죠. 상품의 매출원가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 팔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한 비용과 관리비가 발생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고 하죠.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관비는 시험 볼 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전부 다 숙지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급여. 계정 과목으로 말하면 우리가 인건비 관련된 계정에 급여, 임금, 일용직은 잡급수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통해서 회계 처리하실 때 회사에서 급여 관련된 수당이 나가잖아요. 기본급, 직책수당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수당 중에서 상여금은 별도로 상여금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나머지는 사무직은 급여로, 생산직은 임금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일용직은 작급으로 처리하고요. 그렇게 되면 계정 과목이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련된 계정 과목 외워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요. 프로그램 이용해서 회계 처리하실 때는 그 상여금을 별도로 처리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법인세 계산과 관계돼서 계산해야 될 게 있으므로 별도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상여금이 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을 뺀 나머지 수당은 사무직은 급여로, 생산직은 임금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일용직은 작급으로, 그 다음에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있으면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의 인건비 계정을 정리해봤습니다. 퇴직급여하고 관련돼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할 경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먼저 회계 처리해서 없애고 나머지 부족분은 퇴직급여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지급한 비용이고요. 여비교통비는 임직원의 여비, 그 출장비, 그 다음에 교통비 할 때 쓰는 거죠. 아래 설명 보이죠? 기업 업무 추진비는 기업의 업무와 관련해서 고객이나 거래처를 접대했을 때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합니다. 통신비는 전신, 전화, 팩시밀리, 우편 등의 요금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연료대가 나왔을 때 그게 사무직종의 판매 관리 쪽에서 나온 거면 수도 강렬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 쪽에서 나온 거는 가스 수도요금은 가스 수도료로,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별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제조원가 쪽으로 처리되는데요. 같이 한번 외워두셔야 돼요. 앞에 인건비 중에서 임금이 있었잖아요. 그 임금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에요. 제조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학습할 때 제조 쪽까지 같이 하거든요. 제조 쪽에서 발생된 것들은 다 제조원가로 처리해요.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 할 때 한꺼번에 하냐면 계정 과목이 똑같거든요. 다 똑같고 틀린 거는 이렇게 가로에다 쳐놓은 거예요. 임금, 그 다음에 가스, 수도료, 전력비 이런 거는 다른 겁니다. 세금과 공가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과 상공회의소, 회비 등의 공과금에 사용합니다. 이게 만약에 판매 관리하고 관계에 대해서 발생된 거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하시면 되고, 이 공장에서 발생된 세금이다 그러면 제조원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이 이름을 판매 관리 쪽으로도 우리는 쓰기도 하지만 제조원가도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조원가에서도 같이 쓰므로 한 번에 같이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정은요,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하고자 할 때 그 비용입니다. 유형자산에 쓰는 거고요. 임차료는 사무실, 공장 또는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컴퓨터나 집기, 비품의 리스료, 빌린 요금은 임차료 처리합니다. 수선비는 건물의 부속설비, 집기, 비품 등의 유형자산 수선비, 그럴 때 쓰시는 거고, 수선비 중 자본재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재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니까 이때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관리비는 건물과 관련한 지출로서 관리비, 보수비, 소독비에 쓰는 거고요. 보험료는 화재보험, 이렇게 책임보험 이렇게 들고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그럴 때 보험료라고 쓰면 되죠. 차량 유지비는 차량 유류대, 주차비, 차량 수리비 지급했을 때 쓰는 거고요. 운반비는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당사가 그 운임을 부담했다면 그때 운반비를 처리합니다. 단 상품을 사올 때 발생되는 운반비는 상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교육훈련비는요,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련된 비용이고요. 도소인쇄비는 도소하고 인쇄물과 관계되는 비용입니다. 소모품비는 소모성 비품 구입에 관한 비용으로서 사무용 용지, 소모공구 구입비, 주방용품 구입비, 문구 구입비, 기타 소모 자재 등의 구입비입니다. 이 중에서 문구는 특별히 사무용품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은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때 사용되는 건데요. 용역은 서비스죠.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줬다. 그래서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지급, 세무 대리 수수료 지급, 그런 것들 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뭐 은행에서 계좌이체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다 그런 거는 은행에서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받은 거죠.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는요,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지출한 광고 선전비고요.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있는데 거래처의 파산, 또 행방불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수가 불가능할 때, 그럴 때 그 비용의 이름이 대손상각비입니다. 매출 채권이 상품, 제품 판매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판관비로 처리하고,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을 말해요. 회사가 이렇게 대손이 많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대손회계에서 공부한 적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쓰시고 그 부족분은 이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이 대손상각비는 대손을 설정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 충당금이 있으면 먼저 처리하고 그 나머지 차액분 처리할 때 쓰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비는 무형자산 감가상각할 때 쓰는 거예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로 쓰지만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로 씁니다. 잡비는 이상에서 위에서 쭉 열거한 비용 외에 판매 및 관리 활동과 관련해서 지출된 나머지 비용들은 잡비로 처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은 영업수익인데, 영업 외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입니다. 이거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인데, 여기서 그 배당금 수익은 금전 배당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로 받았다. 내가 임대인이고 그럼 임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말에 평가를 했어요. 기말은 보고기한 말입니다. 근데 장부금액보다 기말의 공정가치가 더 올랐다 그러면 그 오른 만큼의 차액을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처리합니다. 평가만 하는 거고 처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현되는 수익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실현 수익 중에 한 가지죠. 단기매매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꼭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처분했을 때 이익입니다. 비싸게 더 팔았을 때죠. 그래서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더 큰 경우의 차익. 수수료 수익은 수수료 받았을 때, 외환 차익은 외화 거래가 종료됐을 때, 장부금액과 외화 거래가 끝났을 때 그 받아야 될 금액의 환율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되면 외환 차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회수일 및 상환일의 환율과 장부상의 환율과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겠고요. 외화 환산이익은 똑같이 환율을 가지고 발생되는 이익인데 이거는 보고기간 말에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돈이나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평가할 때 쓰는 거예요. 외화를 평가할 때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이익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손해가 발생된다면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하죠. 그 다음에 9번째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은 정기에 발생된 오류인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그게 수익을 과소 적게 계상해서 발생된 거다. 그럴 때 쓰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유형자산을 장부 금액보다 비싸게 처분했을 때 그때 차액을 말합니다. 체크한 거는 영업의 수익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자 수익, 임대료,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다 학습한 거예요, 여러분. 외환차익, 단원이 수익 비용이익 한번 점검하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면서 다 회계 처리하면서 학습한 거죠. 그다음 외화 환산이익,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영업의 수익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수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죠.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산 처분이익은 투자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더 비싸게 처분했을 때입니다. 장부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더 큰 경우의 차액. 자산수중이익은 자산을 무상으로 이렇게 받았을 때. 채무면제이익은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보험금 수익은 보험금을 받았을 때. 먼저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겠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을 때는 보험금 수익입니다. 사채 성환이익은 사채를 조기에 성환하면서 장부 금액보다 상환 금액이 적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입니다. 자, 잡이익은요, 이 영업의 수익 중에서 위에서 열거한 것이 아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 금액이 작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 비용은 앞에서 해봤죠. 상품 제품 판매하고 관계되는 비용이 영업 비용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상품 배출원가, 제품 배출원가가 있고요. 나머지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영업 활동에서 발생된 거는 영업 비용이고 그러지 않는 것들,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영업의 비용도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이자 비용, 이자를 지급하며 쓰는 건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외환차손, 외화 거래가 끝났을 때, 종료했을 때입니다. 거래가 완결됐을 때죠. 거래가 끝났을 때. 외화 거래가 끝났는데 외화 받아야 될 돈, 장부상에 있는 그 환율과 그 다음에 받았을 때 상환이나 회수하는 날 환율로 받게 되겠죠. 회수일 및 상환일의 환율과 그다음 장부에 있는 장부상의 환율, 그 둘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받아야 될 돈을 장부에다 써놨는데 그때 당시 환율로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회수일을 환율로 쓰게 됩니다. 그 환율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 차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환율이 오르고 떨어져 손해가 발생했다. 그럴 때는 이제 외환차손을 쓰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전, 기타의 자산 금액을 말합니다. 자, 기타의 대손상각비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대손상각비가 매출채권과 관련해서 쓰는 비용이라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이 아닌 나머지 채권이 대손 사유로 인해서, 즉 거래처의 파산 등의 대손 사유로 인해서 회수가 불가능할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 설정이 되어 있다면 설정 시에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경우 대손이 발생되면 대손충당금으로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부족분이 있을 때 그게 기타 채권이라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기타의 채권이 영업의 활동에서 발생되는 채권이다 보니까 회수할 수 없으면 그 비용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손실은 외화를 평가할 때 평가는 언제요? 기말에 하는 거죠. 평가를 할 때는 장부상에 있는 적어놓은 외화 채권 채무의 환율과 12월 30일 기말 때 그 환율로 평가해서 그 환율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평가하기 때문에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는 환산이나 말 쓰는 거예요. 외화 거래가 끝났을 때 손해가 발생되면 뭐예요? 외환차손. 반대되는 말이 외환차손의 반대는 외환차익이고 외화 환산 손실의 반대는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 반대되는 계정은 이렇게 쭉 써놨어요.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암기하기 편하도록 쭉 써놨으니까 한 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어음을 만기 이전에 매각하고 만기 이전에 매각하면 남은 기간만큼 할인료 제하고 받게 되는데 그 할인료 손해가 발생된 거잖아요. 할인 받은 거니까 그 할인료의 이름이 할인료의 이름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자, 중요한 거 이자 비용, 외환차손,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손실, 그 다음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게 중요합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했는데 기말에 하는 거죠. 보고기간 말에 장부 금액하고 공정가치를 보는데 장부 금액보다 공정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 금액입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처분했는데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적을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감모가 수량 부족을 감모라고 그래요. 도난, 분실, 파손, 증발, 마모 등에 의해서 감모가 발생하면 즉 수량 부족이 발생하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발생했을 때, 즉 회사가 관리를 잘못해갖고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재해 손실은 화재, 풍수해,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거예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은 전기에 발생된 오류인데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단기에 회계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그럴 때 손실이니까 비용을 과소 계상한 거 그런 경우 오류를 갖다가 고치다 보면 비용을 과소 계상한 경우에 손실이 발생되는데 그럴 때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유형자산을 장부 금액보다 더 작게 처분했을 때 처분 금액이 적은 경우에 쓰는 이름입니다. 투자자산 처분 손실은 투자자산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더 작을 때 쓰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채 상환 손실은 사채를 조기에 상환하는데 상환 금액과 장부 금액의 그 차이 상환 금액 더 많이 주고 상환했다 장부 금액보다 그러면 이걸 사채 상환 손실로 처리합니다. 잡손실은 위에서 열거된 영업의 비용 중에서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거 위에서 열거된 거 외에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거나 항목이 밝혀지지 않는 것들은 다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잡손실의 반대는 자백입니다. 기타 이제 법인은 마지막에 이제 법인세 비용을 이제 처리합니다. 그 결과 손익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보고식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프로그램에서는 보고식만 지원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보고식 손익계산서 보는 방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손익계산서 좌측에 회사 이름을 쓰고요. 우측에 통화단위 쓰고 가운데 회계기간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매출액 쓰고요. 이 매출액은 영업수익이라고 그랬죠? 영업수익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매출액 대행되는 매출원가를 먼저 써줘요. 이걸 영업비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매출을 하는데 매출원가만 발생된 건 아니고 판관비도 발생됐으니까 그 밑에다 판관비를 써주게 됩니다. 얘도 이제 영업비용이죠. 그럼 여기까지가 영업활동이에요. 전체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또는 애누리, 매출 할인이 있으면 이제 빼서 쓰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밑에는 이게 세 개를 기재하셔야 되는데 기체재고, 기초재고, 단기 매입, 기말 재고를 이렇게 쓰시고 기초 재고하고 단기 매입은 더하고 기말 재고는 빼서 매출원가를 산출합니다. 이걸 다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매입액에서는 전체 총 매입액에서 매입시 재비용,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은 빼서 기재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빼가지고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익이죠. 이익이라 하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영업활동이 이제 끝나고 발생된 이익이라고. 따라서 영업이익은 전체 총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걸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적으면 영업손실이 발생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 있으면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요. 영업의 비용이 있으면 영업 비용을 빼게 되는데 얘는 영업의 활동과 관련된 거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위쪽은 영업 활동하고 관계된 거고요. 아래쪽은 영업의 활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걸 빼가지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법인세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 이렇게 산출하게 돼요. 그러면 이익을 쭉 써보면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빼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면 영업수익 중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만 빼는 거죠. 영업비용 첫 번째 거 빼면 이걸 첫 번째 이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두 번째 영업비용을 빼면 두 번째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 이익 이름이 영업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플러스 영업비용 마이너스 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이 나오는데 이게 세 번째 이익이고 여기서 마지막에 법인세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를 네 번째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끔씩 이론 문제 풀다 보면 매출 총리율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매출 총리율 공식은 분모의 전체 총 매출액에서 분자의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